네. 자, 이번 시간에 그 확인 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양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많이 쓰는 것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양식을 많이 쓰죠. 그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항목은 넘겨보시면 거기 91페이지, 그러니까 쭉 가시면 13가지 항목을 적습니다. 되게 많이 적죠. 예,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그러니까 기본적 사항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재사항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만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대상 물건 표시란에서는 거기 보면 건축물 부분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 밑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적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는 시험에는 권리관계에 어떤 걸 적느냐 4개나 됩니다.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 계실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냐, 몇 년짜리로 임대사업자를 내놨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거기에 따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민간임대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경우 어떤 형태냐 이걸 물어보는 적는 거고요. 갱신 요건이 요새 이제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죠. 갱신 요건 행사 여부, 행사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새로 생긴 게 다가구 주택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이거야. 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안전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 그건 주인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해줘야 다가구 주택의 그 임차인들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 다 조사할 수 있고요.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조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거고요. 다가구 주택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이렇게 확정일자 열람 위임장 첨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있어야지만 동사무소 가서 다른 세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것들은 공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나온 거 있죠. 이건 시군 조례를 보고 적습니다. 다시 한번 건폐율의 상한 또는 용적률의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적는다 이렇게요. 시군 조례. 그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적어요. 도로부터 대중교통,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적는데 주차장이 여기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차장은 시설이 아닙니다. 입지 조건란에 적는 겁니다. 그거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거고요.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적어주는 게 6번입니다. 6번.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적는 칸이 있고요. 예정 금액 10억에 팔아주십시오 이런 거요. 그런데 자 거기에 예정 금액 칸에 공시지가를 적는 항목과 건물의 공시가격을 적는 항목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정 금액만 적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의 공시가격 이런 것도 적는 항목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적어주는 게 8번입니다. 주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금액을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1.1%, 뭐 4.6%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쪽에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좀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좀 적어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그 소방과 관련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소방에 대한 건 시설이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소방과 관련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주는 게 오른쪽인데, 요거 아파트 중개할 때는 요거 안 적어줍니다.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어주는 건 맞는데 아파트 제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셋째 줄 끝에 보면 아파트라는 글씨가 끝나죠. 그리고 다섯째 줄 앞에 오면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빼고 주거용일 때 적어주는 게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자, 그거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인데요. 요게 지금 서식에서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벽면 뿐만 아니라 바닥면 좀 써주세요. 바닥면. 그 다음에 도배 이렇게 됩니다. 바닥에 물이 맺혀 있거나 뭐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바닥면에 대한 것도 이제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바닥면도, 이거 바닥면까지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서 장판 미술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 보시면 일조량이나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 적어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중개보수도 확인 설명서에 적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중개보수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실비 얼마 이렇게. 그래서 복비를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면 확인 설명서에 그 도장 찍는 게 나오는데요. 특징은 뭐냐? 이 손님들은 사인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도장만 찍어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분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소공도 마찬가지. 체크해 보세요. 대표자 개공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돼 있고, 소공도 밑에 바로 밑에 소공도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돼 있다고요. 92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테마 33번입니다. 명의신탁 보도록 합니다. 명의신탁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그 개념을 보면 네모 1번 실제 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해두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권리자가 갑인데 을 명의로 등기 돌려두는 거 이렇게. 등기부 떼면 을이 나와요. 근데 실제 주인은 갑이에요. 그래서 요 실제 권리자가 신탁자, 요 다른 사람이 요 수탁자. 이게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약정. 그래서 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부 떼면 을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네모 2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 싹 등기 무효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뜨더라도 소유자는 누구요? 실제 권리자 갑으로 보겠다는 거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싹 무효. 이렇게. 다만 여기서 만약에 제 3자한테 넘어가면 3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병해까지 가면 등기가 갑에서 을에서 갑을만 있을 때는 소유자를 갑으로 보지만 등기가 병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세 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 3자 병에게 이 무효를 가지고 여기 대들 수가 없어서 여기서 끊깁니다. 다리가.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둘만 있을 때는 소유권자 갑, 여기까지 가면 소유권자 병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네모 3번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게 네모 3번에 있는 양자간의 명의신탁을 그대로 썼어요. 특히나 여기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제일 밑에 판례 보시면 최근 판례는 을이 횡령자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팔아먹어도. 그러니까 이 수탁자 요 사람이 팔아먹어도 이제는 횡령자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제일 밑에 판례까지 보시고. 자,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 어떻게 받느냐? 여기 보면 요 신탁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우리 수탁자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신탁자 같은 경우는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의신탁한 기간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립니다. 과징금이 여기 10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3억까지 물립니다. 3억까지. 무조건 3억이 아니고 3억까지 물릴 수 있다. 명의신탁한 기간이 길면 이게 올라가요. 액수가. 3억까지 될 수 있고. 짧으면 뭐 1억하고 과징금 1억 물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보면 둘째 줄에 거기 보면 부동산 평가액의 몇 프로까지 물릴 수 있다. 30%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억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통이 나면 실명전환해서 갑 앞으로 등기 가져와서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죠. 실명전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에게 물리는 게 뭐예요? 실명전환 하라고 물리는 거. 그게 이행 강제금 이렇게.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실명전환 안 하고 있을 때는 10% 매기고요. 그 다음에 2년째가 되도록 2년이 다 돼가도록 안 하고 있을 때는 20% 물려서 최고 30%까지 이행강제금 물린다. 누구한테 물려요? 신탁자한테. 그게 네모 4번이었어요. 근데 특례는 뭔가 명의신탁 관계 있지만 이런 명의신탁 관계 있습니다만은 종중 땅을 뭐 종손 이름으로 한다든지 다시 종중 부동산인데 종손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명의신탁이지만 허용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허용은 아닌데. 아니면 남편 부동산인데 아내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산하 조직, 밑에 있는 조직의 부동산인데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 밑에 있는 조직의 부동산인데 종교단체 이름으로. 그 교회법상 그렇게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해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면 이런 세 가지 경우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될 수 있다. 원래 명의신탁은요 99.9%가 금지예요. 허용되는 거 1%. 허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쁜 목적, 조세포탈 목적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99%가 금지, 무효인 거. 여기는 허용되는 건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플러스 나쁜 목적 없을까 이렇게. 그래서 93페이지까지 거기 특례까지 본 겁니다. 이번 시간은 확인설명서하고 명의신탁을 봤고요.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테마 34번으로 갑니다.